안녕하세요. 공정과 편파 사이 편향독서입니다. 올해는 봄이 빨리 찾아왔죠. 2023년이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요. 벌써 벚꽃도 피고 목련도 피고 거리마다 꽃이 만개 있습니다. 진짜 세월이 정강석화처럼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3월에 읽은 책 9권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남보라, 박주희, 전혼입 한국일보 기자가 지면을 통해 보도된 기사를 책으로 낸 중간착취 지옥도입니다. 지난 2월 21일 윤석열 정부는 건설 현장 불법 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건설노조 활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벌하고 건설사에 대해서는 외국인 불법 채용에 대한 처벌을 완화하고 안전 규정을 바꾼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건설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노골적으로 건설사 편을 들고 있는데요. 건설 현장의 가장 큰 문제는 건설사에 만연해 있는 제야도급 때문이죠. 제야도급은 그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중간 착취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엉뚱하게 건설사 노조만 때려잡겠다고 하는데요. 중간 착취의 지옥도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제조업, 콜센터 등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간접 고용에 대한 불합리한 구조를 밝혀낸 책입니다. 이 책은 10년 동안 은행에서 은행 경비원으로 일을 한 지선 씨 인터뷰로 시작되는데요. 지선 씨는 용역업체에 입사해서 은행에서 일하는데 지점장 세차부터 은행원들 책상 정리, 은행원들 잔심부름, 정산 업무, 고장난 ATM기 수리하기 등 은행의 허드렛 일은 모두 도맡아 하고 받는 월급은 130만 원이 조금 넘었다고 합니다. 우연히 은행에서 용역업체에 경비원 인건비로 240만 원씩 지급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세금을 일부 공제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100만 원이나 넘는 돈을 매달 떼어간다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기업은 노동자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데요. 기업이 사용주, 용역업체가 고용주, 노동자로 구성되는 삼각 고용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사업주는 용역업체와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노동자 임금을 지급하고 노동자는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용역업체에서 급여를 받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산재사고 발생 시 원천인 사용자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사업주와 노동자 사이에 용역업체가 끼면서 노동자가 받아갈 급여가 착취당한다는 거예요. 지선 씨는 용역업체에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중간에서 착취당한다는 걸 알고 업체에 항의하지만 업체에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급여를 지급했으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취합니다. 법적으로도 용역업체가 얼마를 중간에서 가로채든 근로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급여만 제대로 지급했다면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 최저임금이 오르자 용역업체들은 식대나 각종 수당을 줄이거나 없애는 방법으로 실지급액을 올리지 않았는데요. 대다수 용역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0년 이상을 일해도 급여가 늘 제자리 걸음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간접 고용의 세계가 너무 넓어서 진짜 너무 화가 나기도 했는데요. 요즘 우리 MZ세대는 가장 많이 공부하지만 가장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여 있다고 하잖아요. 기성세대들은 아무렇지 않게 일자리는 많은데 요즘 애들이 눈이 높아서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을 하기 전에 기업이나 국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심 가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책에는 정말 다양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사례가 실려 있는데요. 은행 경비원, 건설업체 노동자, 제조업체 노동자, 사무직 종사자, 콜센터 상담원, 청소 노동자, 대리운전자 등 정말 너무 많은 업종에서 중간 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평균직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 여성 노동자분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너무 평범한 얘기라 기사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불법적인 착취 구조가 우리 사회에 아무렇지 않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책 소개가 너무 길어졌는데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 책이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간접 고용에 있는 100명의 노동자분들을 인터뷰하고 쓴 책인데
100명의 노동자분들 이름과 상황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간접 고용을 하나의 고용구조 덩어리로 보지 말고 불합리한 구조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이런 개인의 인생, 서사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분노하고 연대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앞으로 이런 책이 좀 많이 나와서 사회적인 의제로 이슈화돼서 정치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AI가 지난해 11월 30일에 공개한 대학 전문 인공지능 챗 GPT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요. 국내 국제학교 학생들이 챗 GPT를 이용해서 영문 에세이를 제출해서 전부 영점 처리가 된 사례도 있었고요. 미국의 대형 출판사는 챗 GPT로 쓴 SF 소설이 인터넷 출판 사이트에 몰리면서 접수가 중단되기도 했는데 AI로 표절한 원고들도 엄청났다고 합니다. 자음과 모음 출판사의 장르 소설 브랜드인 네오픽션은 아예 인간과 챗 GPT가 공동 집필한 소설집 매니페스토를 4월 3일 출간한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이 번역도 하고 논문도 작성하고 노래도 만들고 에세이도 쓰고 소설도 쓰는 시대가 됐죠. 이런 시대에 소설가라는 직업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절대 소설가라는 직업은 없어질 수 없음을 느끼게 해준 책 장강명 작가님의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2월에 읽고 있는 책으로 소개 잠깐 해드렸었는데요. 정말 기대한 만큼 너무너무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일부 소설가라는 이상한 직업에서는 소설가라는 직업군의 특징이랄까요? 직업병, 습성 이런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요. 2부 소설가의 돈벌이에서는 인세는 어떻게 얼마로 책정되는지, 인세를 지급하는 출판계의 시스템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요. 소설 쓰기만으로는 먹고 사는 게 가능할까? 인세가 워낙 작게 책정되다 보니까 강연을 주 수입으로 해서 살아가는 작가들도 많다 등등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3부 글쓰기 중독을 좀 제일 재미있게 읽었는데요. 인덱스도 보면 이렇게 3부 쪽에 집중적으로 붙여져 있어요. 3부에서 장강명 작가님은 문학은 뭐뭐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지를 고민합니다. 문학은 아름다워야 할까? 문학의 현실을 반영해야 하나? 약자의 목소리를 담아야 하나? 어떤 것으로도 규정을 내릴 수 없는 것이 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장강명 작가님은 문학이 무엇인가 보다 문학이 내게 무엇일 것인가를 질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 사회 이슈를 소재로 한 작품들이 많이 드물잖아요. 문학은 순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그런데 장강명 작가님은 꾸준히 사회 현실, 비인간적인 경제 시스템, 노동 문제 등에 대한 소설을 쓰는데요. 산자들이라는 단편집에 수록된 현수동 빵집 삼국지를 예로 들면서 한국 선진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자영업자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은 많지 않다고 얘기하세요. 보통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직업은 소설가, 영화감독, 대기업 사무직 이렇게 한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의 비인간적인 경제 시스템에 대해 얘기하기 위해서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지금 사회적인 이슈들은 너무 복잡해서 따라가기조차 너무 버겁지만 한국 경제나 산업 구조, 고용 시장에 대한 기초 지식 등을 꾸준히 공부하고 배우 당사자들의 배우를 더 파고 들어가는 연습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거대하고 흐릿한 적에 대해 얘기하는데요. 페이지 321쪽에 거대하고 흐릿한 적에 대해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과거 제 선배들이 쓴 현실 참여형 소설에서는 우리가 저항해야 할 대상이 분명하고 단순하게 모습을 드러내곤 했습니다. 군사독재 정권의 하수인이나 협력자 또는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그 주변인이 그들이었습니다. 선악의 구분이 명확했고 강자와 약자가 싸울 때 더 그러했습니다. 강하고 악한 적들에 대해서는 피상적으로 묘사해도 충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풍자도 절실히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세대 사이 한국 사회는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민주주의를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억압하는 실체 역시 과거보다 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억압이 제도 속으로 들어갔고 그만큼 학문적인 깊이를 갖춘 이론이나 합리주의의 탈을 쓰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는 곧 사회 현실에 대해 말하고 싶은 작가라면 전보다 훨씬 더 지적으로 성실해져야 한다는 의미이지 않을까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세상이 진보할수록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찾아나가는 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요. 사회적 의제들은 계속 바뀔 거고 변화하는 사회 속에 사는 우리들의 고민도 의미도 계속해서 바뀔 텐데요. 챗GPT는 결국 기존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기존 데이터의 비교 학습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바뀌는 사회적 의제, 더 나아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 우리 인간의 복잡한 마음 등을 문학에 담아낼 수 있는 건 결국 우리 소설가 분들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절대 챗GPT는 장강면 작가님보다 더 나은 소설을 쓰지 못할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J.B. 맥키넌의 빅 컨슈머입니다. J.B. 맥키넌은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 신문방송학과 부교수로 소비 이슈, 환경 문제 등에 관심이 많은 작가라고 하는데요. 디컨슈머는 소비하지 않는 소비자를 의미하는데 저자는 대량 소비가 자연스러워진 세상에서 소비를 4분의 1, 25%를 줄이자고 주장합니다. 소비를 줄이면 경제도 망할 것 같고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실제로 소비가 4분의 1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세계는 망하지 않고 오히려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준 거예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녹색 성장, 에너지 효율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게 환경론자인 저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소비가 중단된 세상에 대한 사고 실험을 하는데요. 과거의 사례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 사고를 확장해 나갑니다. 대표적으로 든 예가 패스트 패션인데요. 유행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저렴한 옷을 많이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우르 10벌 가운데 6벌이 만들어진 지 1년이 안 돼서 버려진다고 하는데요. 소비 패턴을 바꿔서 질 좋은 옷을 적게 구매하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대표적으로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를 예로 듭니다. 파타고니아는 자사 제품을 사지 말라는 광고로 오히려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사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신중히 질 좋은 상품을 선택해서 오래 입자는 의미를 담고 있죠. 기업의 계획적 진보화도 문제인데요.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진보화됐다, 낡았다는 이미지를 씌워 새로운 물건을 사게 만드는 마케팅 기법입니다. 1901년부터 지금까지 꺼지지 않는 전구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미국 리머보의 전구를 예로 드는데 전구를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면 추가적인 매출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전구 회사들이 국제적인 카르텔을 만들어서 너무 긴 수명의 전구를 만들지 말자고 합의를 한 거예요. 지금은 핸드폰도 그렇고 가전제품도 그렇고 평균 수명 자체가 짧고 소비가 반복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사고 자체가 좀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가 채워지면 자기 성찰이나 내재적 욕구 쪽으로 시선을 돌릴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많은 소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소비를 줄이게 되면 저성장으로 경제가 망할 거라는 위기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 소비가 줄어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잖아요. 딥 컨슈머를 읽고 나 자신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성장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비에 대한 인식을 좀 바꾸고 소비를 줄여보자고 결심도 하게 됐고요. 기후위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책이었습니다. 다음 책은 지난 책 하울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책이죠. 마사 누스바움과 솔 레브모어가 쓴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입니다. 마사 누스바움은 세계 100대 지성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타인에 대한 연민, 혐오와 수치심 등 많은 책이 나와 있습니다. 솔 레브모어는 로스쿨 학자이자 명예고수인데요. 마사 누스바움과 솔 레브모어가 에세이 형식으로 나이 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총 8개의 장으로 나누어서 에세이 형식으로 주고받은 책입니다. 목차를 보면 1장 나이 듦과 우정, 2장 나이 들어가는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3장 지난날을 돌아보며 4장 리어왕에게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5장 적절한 은퇴 시기를 생각한다. 6장 중년 이후의 사랑, 7장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에 관하여, 8장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같은 불안 마케팅 이런 책이 아니고요. 깊이 있게 사색하면서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 나이 들면서 베풀어야 할 게 무엇인지 등 삶에 대한 통찰을 좀 보여주는 책이에요. 제 가치관에는 솔 레브모어보다 마사 누스바움의 글이 좀 더 와닿았는데요. 고전을 통해 늙음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키케로의 나이 듦에 관하여를 통해서 노년의 우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리어왕을 통해서 권력의 상실, 또 돌봄, 분배와 유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를 통해 노년의 사랑에 대해 얘기합니다. 인상적이었던 장은 2장 나이 들어가는 몸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와 7장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에 관하여인데요. 이 장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힘, 속도, 아름다움 같은 특성들에는 혐오를 느끼지 않지만 동물처럼 연약하고 취약하고 부패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거부하다 보니 소수의 힘없는 집단들에게 동물적인 속성들을 투사해서 투사적 혐오를 하는데요. 나이 든 사람들 역시 몸에 대한 혐오의 대상이 됩니다. 나이 든 몸에 대한 혐오는 자신 역시 늙고 죽을 거라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데, 이런 자기 혐오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톡스나 필러를 맞는다거나 주름 제거술 등 성형수술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이 장에서 한국의 성형수술을 사례로 들어요. 성형이 꼭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국 사람들은 성형 비율이 높다. 자신의 당당함을 위해 성형수술을 할 필요도 있지만 너무 과도하다는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나이 든 몸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약하고 주름지고 처지고 뭐 이런 이미지로 생각하잖아요. 마사 누스바움은 나이 든 몸에 대해 고정관념을 만들어 낙인 찍지 말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긍정적 마음을 가지자고 합니다. 7장 노년의 빈곤과 불평등에 관하여에서는 노년기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가난한 사람이 나이 드는 경우 훨씬 힘들어지는데, 노인들은 획일적이지 않고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은 노인들의 사회복지 서비스 가운데 어떤 것이 기본적인 권리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가진 것을 지키려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기적인 어른이 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편견에 갇히지 말고 끊임없이 다양한 세계를 접하고 사고를 확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책이고요. 지혜롭고 품위 있게 나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냥 뭐 책이나 보자 그런 결심을 하게 한 책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도리스 레싱의 플립은 노래한다입니다. 이 책은 신문에 실린 메리 터너라는 농부의 아내가 하인에게 피살됐다는 독자 투고로 시작하는데요. 메리라는 여성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왜 피살당했는지를 추적해가는 스릴러 형식을 띠고 있는 소설인데요. 흡입력이 정말 대단했던 책이에요. 플립은 노래한다는 2007년 80대 노벨문학상을 받은 도리스 레싱의 첫 장편소설인데요. 국내에도 다섯째 아이, 런던 스케치, 마사 퀘스트 등 여러 작품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도리스 레싱은 지금의 이란인 페르시아에서 영국인 부모 아래 태어나 영국 식민지였던 남부 로디지아에서 성장했는데요. 페미니즘, 자본주의, 인종차별 등 20세기의 여러 갈등을 작품 속에 잘 녹여내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플립은 노래한다 역시 도리스 레싱의 날카로운 사회적 인식이 잘 묻어나는 작품인데요. 한 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갈등이 한 작품 속에 다 담겨져 있는 정말 대단한 작품인 것 같아요. 플립은 노래한다의 여주인공 메리는 16살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영국의 소도시에서 살아가는 30대 직장 여성인데요. 숙소인 여성회관에서 사람들의 고민도 들어주고 직장에서 인정받는 등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결혼한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갔다가 우연히 베란다에서 친구들이 나누는 헌담을 듣게 됩니다. 나사가 하나 풀린 것 같다. 그래서 결혼을 못하나 보다.
아직도 소녀처럼 옷을 입고 다닌다 등 이에 충격을 받은 메리는 결혼 상대자를 찾기 시작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리처드와 결혼을 하고 리처드의 시골 농가로 가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시골 농가에서 열심히 할 일을 찾아 살아가려던 메리는 뜨거운 태양이 그대로 쏟아지는 양철 지붕 아래에서 점점 지쳐가기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가부장적 질서, 자본주의적 질서, 인종차별적 질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굴레들이 메리를 올가매기 시작합니다. 주류 문화에서 배척당한 한 개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1950년대 시대적 상황, 그 시대의 여러 갈등으로 확장해서 나가는 게 너무 인상적인 소설이었고요. 문학의 시대를 담아낼 때 어떤 서사를 이루면 좋을지를 보여주는 좀 답안지 같은 그런 책이 아닐까 싶어요. 비주류로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주체성이 아닐까? 주체성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책 읽기가 아닐까? 또 열심히 책을 읽어야겠다를 느끼게 해준 책이었고요. 많은 구독자분들이 좀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김주혜 작가님의 장편소설 작은 땅의 야수들입니다. 이 책은 기대했던 만큼 좀 아쉬움이 컸던 소설인데요. 김주혜 작가님은 1987년 인천에서 태어나 9살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해 미국에서 성장했는데요. 작은 땅의 야수들은 2021년 미국에서 먼저 출간됐다가 작년 9월 우리나라의 박소연 번역가님의 번역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소설은 좀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볼게요. 작은 땅의 야수들은 1917년 한겨울 산속으로 사냥을 나선 사냥꾼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냥꾼 남경수는 포변민 줄 알고 쫓아갔다가 어린 호랑이와 마주치는데요. 호랑이가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절대 죽여서는 안 된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고 활을 쏘지 않습니다. 어린 호랑이는 그대로 도망가 버리고 사냥꾼은 폭설에 파묻혀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는데요. 우연히 호랑이 사냥에 나섰다가 길을 잃은 일본군 야마다 대위가 사냥꾼을 발견, 산에서 내려가는데 도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목숨을 구해줍니다. 결국 사냥꾼의 도움으로 야마다 대위 일행은 무사히 마을로 돌아오게 되고요. 야마다 대위는 고마움의 표시로 사냥꾼에게 자신의 은재 담뱃값을 주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쓰라고 하는데요. 이 두 사람의 인연, 은재 담뱃값이 어떻게 이용될지 좀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소설이 시작이 돼요. 일단 좋았던 점은 한국계 미국인 작가가 일제식민시대 이야기를 영어로 써서 미국에서 출간해서 13개국에 번역 출간했다는 건데요. 윤석열 정부의 구려 외교로 인해 일본 초등학교 역사교과서에서 위안부도 빼고 강제징용도 뺀다고 하잖아요. 일본이 역사 왜곡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때 식민시대의 일본의 만행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대중적인 요소들, 기생 이야기나 사랑, 배신 등등 흡입력 있게 읽을 수 있는 대중적 소설을 출간해서 일제 식민시대 역사의 진실을 널리 알려주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또 가독성이 좋아요. 뒤로 갈수록 지루해지기도 하지만 흥미로운 소재가 많이 들어있어서 페이지 수가 한 6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쉽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어요. 일제 감정기부터 독립투쟁을 거쳐 해방 이후까지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는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삶과 사랑을 얘기하면서 시대적인 이슈도 놓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웠던 점은요, 매력적인 주인공이 없다는 건데요. 어린 나이에 기생 견습생으로 팔려간 오키가 기생이 돼서 많은 돈을 벌다가 잘 나가는 배우로도 활동하고 인력 거꾼으로 일하던 고학생과 사랑에 빠지기도 하는 등 흥미롭기는 했지만 매력적으로는 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김주혜 작가님은 오키의 외향적 매력, 사람을 끄는 매력 등등을 문장으로 계속 어필하고 있지만 그 이상의 매력으로는 잘 다가오지 않았고요. 남자 주인공 정호 역시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고 독립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도 오키를 사랑하는 방식 등도 좀 잘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물론 다 권성징악으로 끝날 필요는 없지만 일본인 이토가 패망전 수집한 도자기, 값비싼 우리의 국내 물건 등을 챙겨 나가사키로 떠나기 전날 오키에게 빌어먹을 전쟁 따위도 외로움 같은 것도 다 엿이나 먹으라고 해. 계속 살아남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대화 내용은 책 뒷표지에 이 책의 주제처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말을 왜 한국인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학대하고 주인공 오키를 강간하려 한 이토가 해야 했을까? 왜 정원은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하다가가 아니라 남북전쟁 이후 한국의 좌우 이념 때문에 사형당해야 했을까? 좀 여러 가지 의문도 떠올랐던 소설이고요. 한국의 뼈아픈 역사를 너무 대중적인 요소로 가볍게 다루고 넘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컸습니다. 특히 주인공이 왜 기생이어야 했을까? 굳이 야한 장면, 성애 장면이 여기에 들어가야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충분한 자료 조사를 통한 역사적 고증은 정말 탁월했고요. 일제의 만행이나 우리가 받았던 고통,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다는 거, 과거를 팔아서 역사를 살 수는 없다라는 문제의식 등을 좀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좋은 대중소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역사적 의미도 있고 가독성도 좋은 소설을 읽고 싶다 하시는 구독자분들은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 제독한 책 3권 소개해드릴게요. 백범일지,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전태일 평전입니다. 저는 책을 도서관에서 빌려 읽기도 하고 밀리 서재로 구독 중이어서 전자책으로 읽기도 하는데요. 되도록 책을 구매해서 보려고 하거든요. 책의 물성을 너무 좋아하고 책꽂이에 책이 채워지면 이상하게 위로가 돼서이기도 한데요. 제일 큰 이유는 언제든 재독을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한 권의 책을 읽었을 때 시대적 상황과 재독을 할 때 시대적 상황은 다르잖아요. 처음 읽었을 때 나와 재독을 할 때 나 역시 동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재독을 하면서 처음 읽었을 때 감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감상을 느끼기도 하고요. 전혀 다른 깨달음을 얻기도 합니다. 백범일지는 책 머리 보면 16년 3월에 읽은 책인데요. 그때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었었거든요. 가족이 한 달에 한 권 책을 같이 읽고 토론하는 거를 했었는데 물론 아들의 반발도 컸지만요. 그래서 좀 책도 쉽게 읽는 백범일지로 구매를 했었어요. 그때는 아들과 함께 읽고 토론해야 한다는 생각에 김구 선생님의 영웅적인 면모, 아들이 본받을 수 있거나 좀 아들의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될 만한 주제 위주로 좀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는 김구 선생님의 영웅적인 면모보다는 한 개인의 고뇌, 독립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위해서 포기해야만 했던 개인의 삶 등이 좀 더 보였던 것 같아요. 윤봉길 의사나 이봉창 의사, 동학 농민병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평화가 얼마나 많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을 포기한 대가일까 싶어 마음이 좀 많이 뭉클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했고요. 책 소개가 더 궁금하신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위에 링크 걸어둘게요.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는 보면 17년 11월에 읽은 책인데요. 이때가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후 5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됐을 때인데요. 그러다 보니 희망이 막 솟구치던 때였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한 민주의식으로 정권을 교체했다. 앞으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계속 진보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던 때라 이 책 역시 그런 기대감으로 읽게 됐습니다.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언론 탄압으로 언론 신뢰도가 엄청 떨어졌었는데 이제 언론개혁도 제대로 이뤄내겠지? 그동안 이용마 기자님 같은 분들이 고생 너무 많으셨지? 이 정도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과거의 해고담을 읽는 기분?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윤석열 정부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읽으면서는 역사는 진보만 하는 게 아니구나. 후퇴를 할 수도 있지 좀 답답한 마음이 너무 컸고요. 마지막에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을 꼭 이뤄내야 된다고 하거든요. 처음 읽었을 때는 검찰개혁에 대한 공감이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국 사태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 권력의 나라를 어떻게 좌지우지하는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어떻게 휘두르는지를 목격한 직후라 언론개혁뿐 아니라 검찰개혁도 다음 정권에서 꼭 이뤄내야 할 중대한 과제임을 느끼게 해준 책이에요. 전태일 평전은 17년 4월에 아들이랑 같이 읽은 책인데요.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책이 정말 빽빽하게 다 줄을 칠 정도로 너무 좋았습니다. 17년도면 6년 전인데요. 그때 읽을 때는 전태일 열사님의 이타성에 굉장히 좀 감동을 받았었어요. 재단사가 돼서 충분히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여공들을 위해 세상과 싸우는 모습에서 성자의 모습, 그런 걸 좀 발견했던 것 같고요. 엄혹한 시절에 전태일 열사의 삶을 기록해서 세상에 내놓았던 좀 조영래 변호사님도 대단하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는 전태일 열사님의 이타성도 너무 좋았지만 세상의 불평등, 없어지지 않고 점점 더 견고해지는 불평등의 벽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됐습니다. 60, 70년대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정책으로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던 시기잖아요. 그 시대 젊은 시절을 보낸 많은 기성세대 분들은 그때를 경제적 황금기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많고, 박정희 대통령이 딴 건 몰라도 경제는 살리지 않았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절 가장 최하층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임금도 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엄청난 착취를 당했던 거예요. 형편이 조금씩 나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쳇바퀴 같은 삶 속에서 체념하게 되고 포기하고 되고. 그런데 이게 60, 70년대만의 일일까 과연? 지금 2023년 역시 기득권층, 부유층은 점점 더 부를 증식하고 있지만 하위 계층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 하루하루 버텨내고 있죠. 오히려 플랫폼 노동시장처럼 착취 구조에 놓이는 질 낮은 일자리만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학은 진보하지만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 걸음이 아닌가 싶어 좀 화가 나고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정태일 편전 소개 영상 보고 싶은 구독자분을 위해서 요것도 링크 걸어둘게요. 지금까지 봄의 초입 3월에 읽은 책 소개해드렸고요. 요즘 날씨가 너무 설레죠. 인생에 한 번뿐인 2023년 봄 마음껏 누리시면서 책과 함께 할 수 있는 날들 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공정과 편파